네, 대한민국 국민들 이러다가 방독면 쓰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오죽하면 이런 자조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짐작하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얘기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정현 사무처장, 강궁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미세먼지가 자욱했던 날 뉴스 한 대목 보겠습니다. 불과 수백 미터 앞의 아파트가 희뿌연 하늘 속에서 어른거립니다. 잠시 집 앞을 나서는 짧은 외출에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기침이랑 가래도 더 끌고 목도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체크해요. 시간마다 체크해가지고 미세먼지 심하면 마스크 항상 쓰고 다니거든요. 전주의 경우 정오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7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평소의 두세 배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축사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선명하게 보일 산자락도 뿌연 하늘로 뒤덮였습니다. 먼지도 심한 것 같고 목도 컬컬하고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눈이 따가우니까 막 눈물이 자꾸 나서. 네, 미세먼지가 심했던 날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지 또 그리고 이 풍경은 어땠는지 보여주는 뉴스였는데 이거 통계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태 좀 짚어보는 순서인데요. 올봄 들어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했던 날이 3월 25일이었습니다. 3월 25일 그날 미세먼지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광역 단체별로 살펴본 건데요. 경기가 가장 농도가 높았습니다. 124 마이크로그램. 서울도 비슷했지요. 근데 전라북도 지역도 평균값이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남과 울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지요. 다음 화면 볼까요? 그러면 올 봄에만 그랬던 것인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죠. 2017년 초미세먼지 나쁨 밀수, 좀 강화된 기준에 따른 건데요. 며칠이나 됐느냐 1년 중에 따져본 건데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94일로. 가장 적은 전남과는 거의 한 5배 차이가 가까이 나죠. 서울이나 경기보다 훨씬 많고요. 어찌됐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전라북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지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정확히 실태를 반영한 것인지 실제로 전라북도가 공기질이 저렇게 악화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현 차장님. 예. 예, 저기 먼저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료 보시면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미세먼지 상위 10위권 안에 전북에 있는 그 자치단체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2016년 들어가면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정읍시가 1위, 초미세먼지는 전북 익산시가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뭐 데이터 수치로 나와 있는 건데 예. 대략 지난 10년간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길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높아졌는지 좀 이 부분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 미세먼지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 소각시설이라든지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든지. 근데 뭐 전라북도는 실질적으로 전체 이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1.5%밖에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높은 수치로 나올까라는 부분들을 좀 보면 저는 이제 뭐 새만금 쪽에서 불어오는 이 새만금의 내부 준설 과정을 다시 매립토로 사용하는 과정. 대략 이 시기 2008년도 이즈음부터 이제 그 노출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 뻐륵을 퍼 올려서 매립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뭐 서천이나 보령 쪽 충남 지역에서 석탄재가 들어와서 산업단지 매립을 하는 시기입니다. 예. 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원인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화력발전소와 그리고 새만금 쪽 원인 짚어주셨습니다. 새만금은 조금 입자의 크기가 커서 멀리 좀 공중으로 부유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반론도 좀 있긴 있던데.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뭐 PM 2.5, PM 10, PM 3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PM 30이나 10 정도의 그 좀 굵은 입자 같은 경우는 이동 반경이
짧습니다. 그렇지만 PM 2.5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연구 자료를 보면 2.5는 거의 수평으로 내륙으로 상당히 멀리 이동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만금이 서해안 쪽에 가깝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익산이라든지 전주 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이미 농어촌공사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전라북도가 높은 이 수치로 나타난 것을. 네, 저도 일단은 그 배출 시설이 굉장히 적은 만큼 일단 배출량이 적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전라북도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유입 가능성인데 하필이면 우리 전라북도에만 그러면 많이 유입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이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저도 이제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미세먼지의 어떤 발생원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 자연 발생원에 대해서는 입자가 크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만금에서 이렇게 이동되는 그런 입자를 만약 우리가 자연 발생원으로 본다면 상당히 사이즈가 크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데 그 새만금의 그 유역에 쌓여있는 입자의 속성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하수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서 이제 쌓여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상당히 유해한 중금속 물질도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마른 상태에 있게 되고 또 어느 정도의 강한 바람을 만나게 되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황사가 중국에서 지금 현재 한반도라든지 중국 심지어 한반도, 심지어 일본 그리고 그 미국까지 이렇게 날아간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새만금에 대한 유입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조금 이제 새만금 이런 가능성은 제기를 해주셨지만 전라북도가 산업이 이렇게 발달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 수도 적고. 인구도 적고 자동차 대수라든지 이런 것도 적기 때문에 당연히 미세먼지도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표상으로 많이 높게 나오는 것은 혹시 지표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측정망이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해안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측정망이 많이 세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원 지리산 청정 지역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세워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측정한 지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한 4년 정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추이라든지 이것들을 좀 연구하는 데이터들은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초미세먼지에 대한 발생 원인을 좀 더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지자체 차원의 좀 세밀한 연구라든지 조사가 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의 측정소가 조금 오염물질이 많은 곳에 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값이 조금 약간 잘못돼 있다 이런 항변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자, 이런 미세먼지 문제가 그러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매우 심각하다고 이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최근의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통계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의 이제 미세먼지 연평균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2001년도에 64 마이크로그램 나타냈습니다. 3년 간격으로 보면 48, 또 쭉 이어져서 51, 51. 오히려 약간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조금 좀 내려가는 듯한 현상도 보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체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 저건 미세먼지가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의 일이고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던 일인데 그동안 우리가 좀 방치해 두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 대기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올림픽 전후로 굉장히 공기가 좋지 않았고요. 중국의 북경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후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대기질 환경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보면 전반적으로 추세를
봐야 되는데 좀 줄어드는 추세고, 다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크게 증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정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측정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2006년도부터 측정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 했던 추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 초창기 자료를 인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전국에 대한 초미세먼지 측정은 이제 한 4년차 정도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더욱더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요. 삶의 질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관심 문제가 좀 더 커지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환경 기준이라든지 이 부분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라든지 이해,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안들을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 수준의 농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인용된 자료를 놓고 보면 금연 교육의 하나의 예를 들었던 이런 연구 논문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건강에 정말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로 강조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과도한 불안,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도 심신이 좀 미약하거나 뭐 발달계에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데 뭐 정부 대책이라고 하는 게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외에는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착용하거나 또 공기청정기를 할 수 없는 분들은 더 걱정이 더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원인 부분으로 좀 이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원인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중국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아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자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으로까지 올라오기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잠깐 보실까요? 예. 원인과 관련해서 대부분 중국의 영향이다, 이런 인식이 강해서 국민청원에 중국에 항의해야 된다, 이런 청원이 올라와 있고요. 중국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산둥반도 공장 폐쇄해달라고 중국에 말해달라, 이런 청원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22만 명 이상이 공감을 표시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영향이 저렇게 심각하다는 시민들의 의식,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교수님, 강 교수님. 네. 저는 일단은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많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의 본질을 놓고 보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맛을 느끼거나 냄새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현황이나 실태에 대해서는 자료 중심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1995년도에 이제 대기 환경 기준 항목으로 이게 설정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정도의 이제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전성 문제, 어느 정도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보가 되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전제로 만약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에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이제 보고되고 있는 그런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론 도시에 따라서 이게 조금 올라가고 내려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네,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고 알겠습니다.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좀 드렸던 질문은 중국의 영향이라는 것을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바로 지난 3월입니다.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라고 해서 현재 6개 권역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 측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100 마이크로그램 이 10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이걸 우리가 고농도 사례, 우리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보게 되는데, 그게 13건의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그때 이제 원인을 보니까 황사가 5건이고요. 그 황사도 결국 이동이 되어 온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 정체가 4건, 그리고 장거리 이동이 3건, 그리고 장거리 이동과 국내 정체가 1건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대기질이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단적인 사례로 방금 전에 언급이 되어졌습니다만 2018년도 3월에 데이터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3월에
여기 위에 있는 이 녹색이 이제 그 전주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붉은색이 익산,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이 그 군산이 되어지는데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체적인 패턴은 동일하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이렇게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기류, 대규모 기류의 이동에 의한 영향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그 이러한 피크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건강과 관련성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군산과 익산과 전주에서의 그 전체 막대의 높이는 PM10의 농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PM10의 농도가 높다라는 것이 물론 좋지는 않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PM2.5 농도가 높다. 초미세먼지. 그렇죠. 예. 초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고농도시 때 결국은 이 PM2.5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미세먼지를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 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사례가 되어집니다. 3월 25일 날 고농도가 보여지고 있는 만큼 도대체 이 기류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이제 우리가 풍향과 풍속을 우리가 이미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역으로 추적을 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발생원을 갖다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반도 가 되겠고, 이제 저희가 원광복원 대학을 지점으로 했을 때 추적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의 그 방금 말씀하셨던 산동반도, 즉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고 인구가 많이 있는 그런 시설을 그대로 걸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로 유입되어진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물론 국내의 어떤 내부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고농도에 있어서는 중국의 영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영향이 분명히 이제 있긴 있다. 다만 그것이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는지까지는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국민청원 보면 이제 선둥성에 공장을 폐쇄하라. 이게 이제 뭐 국민들의 정서나 감정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외교부 입장,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면 중국 정부에 요청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역량은 중국이 저희보다 훨씬 앞서서 시작을 했고요. 연구도 활발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걸음마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인도 3월 25일 보면 가장 중국과 가까운 백령도의 측정망 수치와 그다음에 서울시청에 있는 이 측정망의 수치를 보면 거의 2배 반 차이가 납니다. 이쪽 서쪽에 가까운 백령도가 서울보다 훨씬 낮게 수치가 나타나거든요. 우리 지역도 보면 그 새만금 쪽에 제일 가까운 서해안과 가장 가까운 쪽의 농도가 전주시 중앙동의 농도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단순하게 중국발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아까 말한 대로 오히려 기상 역전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지리적인 상황들이 좀 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중국발 문제를 사실은 환경부가 계속 키워왔거든요. 어떤 때는 80까지 고농도시에는 60에서 80, 그다음에 한 50. 그리고 작년에 나사에서 연구했을 때가 중국 영향을 34%로 잡더라고요. 이제 점차 이렇게 줄여가고 있는 건데 저는 이 환경부가 사실은 중국에다 미세먼지 이 대책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떠넘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발이라고 하면 국민들이나 정부가 별로 해야 될 일이 없어지거든요. 무슨 뜻인지 모든 차량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발생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나에게 차를 좀 두고 다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라고 이야기하기가 국민들 자체 스스로 설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중국에 의한 영향 분명히 있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정밀하게 연구돼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국내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손 놓고 있을 일은 결코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대책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을 보면요.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 아래 발전 부분에서는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고요. 산업 부분에서 대기 배출 총량제를 확대하고 수송 부분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는 문제, 또 중국과의 연구 확대하는 문제 같은 것들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감 대책 보면 배출량 많은 사업장 조업 단축 권고가 있고요. 차량 2부제,
또 소각시설 가동 단축, 또 도로 청소 차량 확대 운영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좀 짧게 시간을 부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나 또 지방 차원의 이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고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있다면 어떤 거 채워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이정은 차장님께. 예. 예, 일단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코로 돌아가는 문제인데 왜 근본적인 문제, 화력발전소 얘기만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는 크게 이 미세먼지 대책은 발생원을 줄이는 일상적인 노력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미세먼지가 고농도 시에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총리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계속 환경부는 화력발전소, 노후 화력발전소를 좀 이렇게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신규 화력발전소가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간다, 노후 경유차 줄여간다, 수소차, 전기차 줄여간다. 이거는 국가의 정책입니다.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출을 어떻게 최소화할까라는 정책으로 좀 맞춰줘야 되는데 정부 정책도 뭐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기청정기 보급이라든지 뭐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으로 좀 맞춰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미세먼지 대책은 굉장히 미세한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노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게 가장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예보 기준이나 주의보 발령 기준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각각의 행동 요령들을 좀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 대기 개선 특별법이 있으면서 조례라든지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관련 법이 미세먼지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 확보도 좀 안 돼 있는데 기존에 예를 들면 대기 배출 시설들, 그러니까 뭐 소각 시설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요. 뭐 쓰레기 고용연료 발전소라든지 이런 입지를 좀 더 제한하는 정책들을 좀 펴는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어린이들 예를 들어보면 학교 주변에 공사장들이나 차량이 대기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하고 먼지를 좀 줄인다거나 그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장에 보면 노약자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차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미세먼지를 뿜어내잖아요. 이런 곳에 겨울철에 보온도 되지만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커튼들, 뭐 이런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또 돼야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큰 정책으로도 좀 해결이 좀 될 수 있다고.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책도 물론 필요하고 미시적이고 세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다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네, 저도 이제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도 있지만 그 지자체의 특성에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역의 특성이 맞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게 미세먼지에 기여하는 발생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 그런 우리가 측정은 하고 있지만 즉 중량 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지만 그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원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미세먼지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일단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그런 화학 조성 분석이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가 아주 부족하다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황이 많이 들어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기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 화학 조성을 분석하게 되면 이게 중국에서 유입된 것인지 결국은 실측된 데이터를 마련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 화학 조성에 대한 그 측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측정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새만금에 대한 유입 가능성도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됐었는데 저는 이런 대책들을 그 수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 이걸 통한 피드백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그 배출원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접촉을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산림을 조성할 필요는 충분한 산림, 도심지 내에 충분한 산림을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지구 온난화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암모니아 농도가 상당히 높게 검출이 되고 있는데 암모니아는 이 수용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변 공간 이게 물이 있는 이런 수변 공간을 잘 적절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시를 계획할 때 바람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기류가 정체되지 않도록 이렇게 바람길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제대로 해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충분히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주제를 공포의 미세먼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불안하다면 지역에서 최근 뭐 선거 열기가 뜨거운데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히 그 후보들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수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